자, 이제 21번부터입니다. 자, 21번은 그저 주는 문제죠.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이게 말입니다. 최근 10년간 21번처럼 묻는 게 무려 5문제나 나왔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5개밖에 없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의 현가 회수 기간이나 연평균 순현가, 현자가 들어가죠. 현자, 연평균 순현가요. 현자가 다 들어가니까 순순위에다가 현가 들어가는 것밖에 더 추가가 없습니다. 물론 요 순현가에도 현가가 있고요. 근데 요 수익성 지수는 현가가 없죠. 수익성 지수.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자, 요것만 알아도 최근 10년간 5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현가 말고 수익성 지수 순순에 4번이 정답이죠. 이런 거는 그냥 몇 초 만에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요것도 말입니다. 이거 꽤 자주 묻는 겁니다. 지분 배당률, 어림셈법에 나오는 얘기죠. 자, 지분 배당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수익률법이죠. 유율자가 붙은 거는 수익률법 승수법에서 투자액과 소득이 나와야 돼요. 자, 지분 배당률에는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나와야 되죠. 지분 투자액과, 자, 그럼 지분 투자액이 나왔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소득은 세전이나 세후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후는 늘 세후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세후 수익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세후라는 말이 없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지분 투자액과 세전 현금 수지밖에 없고요. 다음에 이거는 1보다 큰 수에 1보다 작은 수예요. 1보다 작은 수죠. 1보다 작으려면은 지분 투자액, 투자액이 분모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수익률법은. 그래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 비율 1번이 바로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2번. 2번은 저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는 게 아니라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순소득 승수. 이건 승수법이죠. 이게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다음에 3번.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자, 순순에 여기에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 0보다 크다는 것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틀렸죠.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수익성 지수, 여기 수익성 지수 PI입니다. PI가 1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큰 게 아니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짝짓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4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같은 맥락이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채무 불이행률이 1이라는 것은, 자, 채무 불이행률이 뭔가요?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 이게 바로 1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 요거는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하고 짝짓기 하는 거죠.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1이라는 것은 분모분자가 같다는 얘기죠. 분모분자가 같다 얘기는, 자, 이 가유순전후에서 유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유효가 얘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이게 두 개 더한 값이 얘하고 같다는 얘기는 빼고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전 수지가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세후 현금 수지가 0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23번입니다. 23번은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에서 자본 회수 기간은, 자, 이 자본 회수 기간은 지금 현재 지금 투입한 자금이 몇 년 안에 회수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거죠.
지금 현재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1만만 원 1억이 나가죠. 1억이 투자가 되고요. 첫해 년도에 2천, 둘째 년도에 2천, 셋째 년도에 3천, 넷째 년도에 4천 이렇게 들어오죠. 자, 1억이 다 들어오려면은 첫해, 둘째, 셋째까지 가면은 7천입니다. 2천, 2천, 천. 자, 이렇게 단순히 더하는 거죠. 화폐 시장 가치로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3천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4년째 3천이 더 들어오는 거는 4분의 3 기간을 지나야 돼요. 4분의 3 기간은 3, 4분기가 끝나야 되죠. 그래서 3년 하고도 3, 4분기 9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것만 출제된다면 뭐 아주 쉽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려운 것은 패스하더라도 쉬운 것을 틀리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저당 대출 시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올린대요.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자, 1번에 향후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요. 앞으로 인플레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돈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대요. 기준금리 인상하면은 자, 이 기준이 뭐 우리나라의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기준금리죠. 그러면은 다른 것도 다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고요. 맞고요. 다음에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대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은 자금을 조달해 오는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맞고요. 다음에 4번 차입자의 금융거래 연체 실적이 많대요. 차입자의 금융거래 연체 실적이 많다는 얘기는 신용도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신용도가 별로 안 좋으면은 거기에 따라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마진을 많이 붙여야 될 겁니다. 5번이 정답인가요?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킵니다. 자, 이게 뭔 소린가요?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자,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연말 정산할 때 소득 공제를 하면은 내가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연말 정산할 때 무슨 뭐 의료 공제라든가 뭐 저축 드는 거, 연금 드는 거 이런 공제하지 않습니까? 공제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이자 있죠. 이자를 소득 공제를 하면은 내가 이자 내는 만큼이 이 과세 대상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근데 그 공제 한도를 감소시키면 대출 받는 메리트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대출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금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자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요.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면은 금리가 하락하면 하락했지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5번은 다음 중 첫해 원리금 지불액이 큰 순서가 옳은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자, 보통 지금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하면은 이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지불액. 자, 이 원리금 지불액이고요. 다음에 자, 요게 요렇게 자, 이게 최정식이고요. 다음에 요거는 원리금 균등이죠. 이게 원금 균등이죠. 자, 이 지불액이 얘가 제일 크죠.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최승식인데, 자,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요. 첫해.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승식인데, 근데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원금 만기 일시상환이 있어요. 그 다음이 최정식이에요. 자, 왜냐면은, 자, 이거는 원금 이자를 같이 갚는데 이 원금 상환분이 제일 많은 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리금 균등은 이것도 원금 이자가 합쳐져 있죠.
요것도 원금 이자가 합쳐져 있는데 원금 상환분이 더 많다고요. 얘보다. 이자는 똑같아도 얘가 더 크다고요. 다음에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이자만 주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상환이에요. 마이너스 상환.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얘는 이것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요. 그럼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2번밖에 없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다가 만기 일시 상환에다가 최정식 상환이에요. 다른 것들은 지금 순서가 조금씩 다 틀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26번인가요? 저당 유동화입니다. 저당 유동화에 대한 내용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주택저당증권의 액면금리는 주택대출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저당증권의 액면금리, 자, 이게 주택저당증권은 MBS죠. MBS는 여기서 발행되는 거죠. 여기서 발행되는 거. 자, 이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수록 이자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택대출금리는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죠. 이거는 MBS는 여기잖아요. 이거보다는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가 더 높습니다. 다음에 2번 저당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저당 유동화는 증가한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 풍부하면 굳이 유동화를 할 필요가 없죠. 틀렸죠. 저당 유동화라는 건 얘가 갖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당 유동화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저당 시장. 여기가 1차 저당 시장이죠. 자금의 수요자와 대출 기관으로 구성된다. 3번은 옳은 표현이네. 다음에 4번은 저당 유동화는 대출 기관들이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자금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이 된다. 저당 유동화는 대출 기관들이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자금. 많은 재원이면은 굳이 유동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정된 재원이죠. 틀렸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자금 수요자들에게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이게 4번인가요? 4번 틀렸고요. 3번이 옳은 거죠. 다음에 5번은 저당 유동화는 주택자금 수요자의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저당 유동화는 누구의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얘죠, 얘. 금융기관. 여기에 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거죠. 여기에 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번이고요. 다음에 27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30% 이내로 제한되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다. 자, 요거 틀렸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40%로 제한되어 있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주식 보유 한도는 여기는 30%, 여기는 40%, 여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으나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거 옳은 표현이죠. 2번이 맞습니다. 자기와 위탁은 처분 제한 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은 처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번이 맞고요.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 자본금을 마련하기 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자, 이거 틀렸죠? 자, 이거는 현물 출자라는 주제죠. 현물 출자라는 주제는 기다려야 된다고 했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 영업인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영업인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최저 자본금 갖춘 후에요. 이걸 갖춰야 돼요. 갖춘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것이 아니죠. 부동산 사용권도 되죠.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 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되죠.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추가됐죠. 이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되죠. 이전 등기 청구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것도 포함됐죠. 현물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인가요? 4번인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하며, 자, 인가도 받지 않죠. 인가 받지 않습니다. 발기설비죠. 발기설립.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자본금 규모는 명목형은 50원 이상, 실체형은 70원 이상이어야 된다. 뒷부분은 맞죠. 발기설립. 이 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다음에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없으며, 이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자, 이건 뒷부분 때문에 틀렸네요. 개발 사업 투자죠. 이 개발 사업 투자는 위험도가 높죠. 그래서 원칙은 상장 후에만 됩니다. 이 상장 후라는 의미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위험한 사업에 대한 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상장 후에 하고요. 30%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한테는 개발 전문 리츠죠. 개발 전문 리츠는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거예요. 위험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 운영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명칭을 인식할 수 있게끔 반드시 개발 전문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게 돼 있어요. 얘는 상장 전에도 되고요. 상장 전도 가능하고 70% 이상 가능합니다. 총 자산의 70% 이상. 이게 예외입니다. 그래서 개발 전문 리츠는 예외적으로 달리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에 28번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자금 조달 방법은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고 타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이러죠. 근데 이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27번에 풀어본 부동산 투자회사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 자본 조달하는 거고요. 다음에 차입 사채 발행 이런 거는 타인 자본 조달이죠. 28번에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또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지분금융의 일종이다. 이 리츠는 지분금융의 일종 맞죠?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금 조달의 기초를 물적 담보 또는 신용에 두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무담보 대출이죠. 오로지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해 주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비소구 금융이죠. 원칙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제한적 소구가 많다 그랬죠. 제한적 소구. 자, 이렇게. 다음에 3번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간접 투자 방식이며 부동산에서의 뮤추얼 펀드를 할 수 있다. 옳은 표현입니다, 이거. 왜냐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는 우리가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금만 투입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에서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 뮤추얼 펀드가요.
이 주식 투자 있죠, 주식. 예, 주식에서 간접 투자거든요. 주식 간접 투자예요. 여러분들 보통 왜 펀드 가입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뮤추얼 펀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부동산에서의 간접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 근데 제한적 소구인 것이 많다. 다음에 5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배당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시세 차익을 얻을 수는 없다. 자, 요거 틀렸죠? 이게 어디까지나 부동산 투자 회사도 주식이죠, 주식. 주식이니까 이거 시세 차익 얻을 수 있고요. 배당도 얻을 수 있습니다. 5번 틀렸습니다. 다음은 29번이고요. 자, 29번은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이 그 목적에 맞게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을 취득, 유지, 보존, 개량 및 운영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 그렇죠. 이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부동산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2번은 부동산 관리는 시설 관리, 자산 관리, 기업 관리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관리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요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 학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때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나누는 학자가 있고요. 자산 관리, 기업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적당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는 걸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이 기업 관리는 독립된 어떤 부동산 투자 회사의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모기업이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서 자회사를 설치해서 부동산을 관리할 경우에 관리가 기업 관리예요. 이건 뭐 중요도는 좀 낮고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부동산 관리 방식 중 자가 관리 방식은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내부 사정이 외부로 잘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죠.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관리 방식 중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의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다. 이게 틀렸죠.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 정신이 높은 것은 자가 관리죠. 위탁 관리는 뭐 별로 그러겠습니까? 내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애호 정신이 높을 수는 없죠. 자가 관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관리 방식 중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서 채택하기가 유리한 방식이다. 그렇죠. 이 혼합 관리의 전형적인 장점이 바로 과도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과도기에 적합.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가는 과도기에 적합해요. 그렇지만 전형적인 단점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30번은 다음 부동산 분석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 타당성 분석을 행하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다. 예, 1번이 바로 옳은 표현이에요. 법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옳고요. 다음에 2번 시장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 자, 그 키워드예요.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이렇게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정도 또는 경쟁력. 요거는 시장성 분석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 시장성이 시장성. 그리고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고 되어 있죠. 이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장성 분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3번의 시장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 제공. 자, 수익성이라는 단어 나왔죠. 수익성을 보는 것은 이거는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에서 수익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다음에 지역경제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지역경제 분석이 아니고 시장 분석이죠. 시장 분석은 특정 유형 부동산 또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급 분석입니다. 수급 분석, 수요 공급 분석.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5번. 5번은 투자 분석은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화 개발이 말도 안 되죠. 지금 총량적 지표 분석하는 거,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화 개발 유형,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 이거는 지역 경제 분석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 분석은 뭔가요? 투자 분석은 이거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최종 결정.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십시오. 이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 내리는 거고, 지역 경제 분석은 총량 분석하는 거고, 전반적인 거 다 살펴보는 거고, 수익성 보는 거, 타당성 분석하는 거,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하는 시장 분석이고. 자, 이렇게 이 좁은 의미의 GCC 타투를 얘기할 때,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 바로 이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죠.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위탁 방식은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가지며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다. 이거 맞는 말이죠. 사업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다 대죠. 이게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업자는 그 노하우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의 명의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개발 지분을 다 토지 소유자가 가질 수밖에 없죠. 토지 소유자 명의로 토지와 자금을 다 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발주하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준공된 건축물의 일부로 변제받는 방식이다. 맞죠? 이게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한테 자금이 없는 거예요.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자한테 자금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 자금을 대는데 그 공사비를 물건으로 나중에 받는다는 겁니다. 물건으로.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토지 신탁. 자, 이건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일 복잡 편한 방식이죠. 소유권을 이전해놓고 형식적으로 이전해놓고 나머지는 다 신탁 회사가 알아서 하죠.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말이 안 되죠. 토지 소유자는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신탁 회사가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가 교환 방식은 그렇죠.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죠.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보통 이제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조달이라든가 또는 기술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유리할 때 그때 적용되는 것이죠. 다음에 32번은 지대론입니다. 자, 지대론은 보통 이제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자,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지대를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이렇게. 자, 거기서 좀 32번인가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자, 1번에 독점지대가 나왔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자, 독점지대설은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자, 1번이 바로 틀렸는데요. 지금 뭐를 가지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토지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했죠. 토지 소유 자체. 토지 소유 자체를 보고서 지대 발생한다 그래요. 이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독점지대가 아니고 절대지대죠. 절대지대.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우리 시험에서는 이 너무 많은 내용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정한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점지대라는 것은 몰라도 절대지대를 확실하게 한다면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바로 1번 틀렸습니다. 절대지대를 설명해야 되는데 독점지대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입찰지대 개념이 뭔가? 입찰지대. 입찰지대는 경매 붙였을 때 입찰하는 그 지대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죠. 그래서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이죠. 남는 거 없습니다. 이거는 초과이윤이 0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차액지대. 자, 차액지대는 키워드가 뭐예요? 비옥도죠, 비옥도. 차액지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며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토지의 수확 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확 체감 현상이 있어야 그런 이 비옥도에 따라서 우등지, 열등지 이런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4번은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이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자, 이건 뭔 소린가 하면은 이건 조금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그 생산 요소 간의 대체 이런 말 자체가 어려운데 쉽게 그냥 단순히 나타내자면 두 개 업종만 나타내고 본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에 A라는 업종이라고 B라는 업종이라고 하면 A라는 업종이 더 높이 써냅니다. 여기서는 B라는 업종이 더 높이 써냅니다. 써내는 금액이. 그러면은 요렇게 꺾인 입찰지대 곡선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다른 어떤 업종들이 있다면은요, 많은 업종들이 있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직선이라 하더라도, 그은 것은 직선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드러운 선으로 연결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게, 많은 업종을 전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많은 업종을 전조를 한다는 게 생산 요소가 대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전조를 하는 겁니다. 옳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난이도는 높습니다. 다음에 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이 아닌 잉여로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 봤죠. 이 토지가 자연이 준 토지가 주는 잉여라고 봤습니다. 남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33번은 공업입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중량 증가 산업은, 자, 보편 원료가 대표적인 뭐예요? 물이죠. 보편 원료는 물인데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중량 증가 산업은, 자, 제품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 지향 입지가 유리하죠.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2번은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은 원료와 제품의 수송 체계가 같을 경우 적환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도 안 되죠. 수송 체계가 같다 하면은 굳이 옮겨 실을 필요가 없죠. 중간 지점 지향은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은 요거는 수송 체계가 다를 경우입니다. 수송 체계가 다를 경우. 수송 체계가 다를 경우 그 적환 지점, 옮겨 싣는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제가 수업할 때는 연탄 공장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연탄 공장.
이걸 많이 얘기했고요. 다음에 3번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가 유리하다. 그렇죠.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만 생산되는 원료죠. 그러니까 그 원료 지향 입지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생산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은 노동 지향 입지 경향이 있다. 그런 편이죠. 이게 뭐 신발 산업이나 의류 산업, 섬유 산업 이런 것들은 저임금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죠. 이런 것들은 대체로 노동 지향 입지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다.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기술 연관성이 높다면은 관련된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직접 지향 입지가 유리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34번인가요? 34번은 동일한 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유형은, 자, 요거는 서로 한 곳에 하니까 모이는 거죠. 모이는 건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집심이 있고 집재가 있죠. 집심성 점포와 집재성 점포가 있는데, 이 집심성 점포는 반드시 배우지의 중심이란 단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배우지의 중심이란 단어가 없죠. 그래서 집재성 점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집집 국산 전선편 해서, 이건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전문 품점은 대체로 집심성 점포에 가깝고요. 선매 품점은 집재나 집심 이렇게 갈 수 있고요. 편의 품점은 산재성 점포에 가깝죠. 전문 품점은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점포고요. 그 다음에 선매 품점은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 후 구매. 그 다음에 편의품은 뭐 일상생활 잡화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정답 4번이고요. 집재성 점포. 다음은 35번인가요?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이게 일단 통상적인 시장, 여기 이제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분한 기간 키워드고요.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가 키워드고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여기 키워드입니다. 그랬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1번 옳은 표현입니다. 시장 가치에 대한 정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당연히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죠. 이 부동산 가격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체로 많은 재화들이 가격이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유독 좀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방 경직성 맞고요. 다음에 4번은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가능하죠. 토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소유권도 있고요. 지상에 지상권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지상권은 지상권대로, 소유권은 소유권대로 각각 가격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이 틀렸나요? 5번은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기준 시점은 원칙이 언제입니까? 기준 시점은 원칙이 가격조사 완료일이죠.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짜입니다. 의뢰일이 아닙니다. 의뢰를 한 후에 감정평가사가 가격조사를 나가죠. 그 가격조사가 완료된 날이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5번이 틀렸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기준 시점은. 다음에 올해는 36번, 37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가격 재원칙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36번 가격 재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변동의 원칙은
가격 시점을 명확히 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자, 1번이 바로 옳은 표현이죠. 여기 가격 시점이 기준 시점입니다.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자, 이게 변동의 원칙의 옳은 표현이죠.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5개 원칙 있죠. 변동의 원칙, 그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의 적합의 원칙, 내부 관련 원칙의 균형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기타 원칙의 대체 원칙, 이 5가지 원칙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위치하여야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된다는 가격 원칙은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이 뭐예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에서 비롯되는 기능적 감가. 자, 부지하고 건물 관계는 부동산 내부 요인입니다.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입니다. 균형 원칙.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또는 부지와 건물의 부적합, 이거는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과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적합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생산 요소의 생산비 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기회 원칙. 말이 안 되죠. 생산비 합이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기여도의 합. 그래서 틀렸죠. 다음에 5번은 수익 최종 체감 원칙에 의하면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 수익 중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된 목 이외의 잔여액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한 토지에 귀속된다. 이거는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 아니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 부동산이 벌어들인 총 수익은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게 된다? 최종적으로 토지한테 남게 된다. 그래서 이익여 생산성 원리라고도 하죠. 토지한테 그만큼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여 생산성 원리. 토지한테 남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틀렸습니다. 다음에 37번인가요? 지역분석, 개별분석도 원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 부동산과 같은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인근 지역의 경계를 설정할 때는 반드시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 가격 면에서도 유사한 지역이다. 그렇죠. 지역 특성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요. 다음에 3번,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이다. 이거 틀렸죠.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동일 수급권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4번. 4번은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 위한 분석이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이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최유용 판정하고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다음에 5번은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지역 분석의 결과에 기초해 개별 분석한다. 맞죠?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이 후행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38번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중 원가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원가법이 뭔가요?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를 먼저 계산한 후에 거기서 감가 수정을 해서 그래서 적산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원가법이죠. 자, 이 공식만 알아도 대답할 수 있는 게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서, 자, 이거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행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죠? 이 공식을 그대로 얘기한 거네요. 다음에 2번, 원가법 적용 시 재조달 원가는 얘는 표준적 신축 원가를 말하며 적산 가격의 상한을 나타낸다. 그렇죠? 이 적산 가격은 요놈보다는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빼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맞고요. 예, 공식만 알아도 1번, 2번 지문은 답이 나오네요. 맞출 수 있네요. 다음에 3번,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 회계에서 준수하는 법률 규정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이 실질적으로 하락한 가치를 추계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법률 과정은 관계없습니다. 실제 가치 하락이 얼마나 됐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맞고요. 다음에 감가수정이란, 요놈이죠. 감가수정. 요놈 재조달 원가에서 물기경 요인 등의 감가액을 공제하여 가격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적산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자, 이거 옳은 표현이죠. 예, 가격을 적정화하는 방법 맞습니다. 작업을 말하는 거요. 예, 대상 부동산의 적산 가격을 적정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다 맞네요. 예, 5번이 틀렸나요? 정액법은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는 반면 경제적 실제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자, 이게 틀렸습니다. 이 감가 수정 방법에 정액법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정액법은 계산이 간편합니다. 계산이 복잡한 것은 아니죠. 이게 정액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5번이 정률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률법은 계산이 복잡하지만 경제적 실제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정액법은 계산이 간편하고 경제적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39번이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원래는 거래사례 비교법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도 거래사례 비교법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에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나 출제됐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1번,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을 가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예, 거래 사례 비교법의 정의와 관련된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2번,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방법으로서 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부동산 전반에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게 2번에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한 방법,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 옳은 표현이죠. 다음에 3번,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이 평가 물건의 기준 시점과 불일치하는 경우라도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죠? 굳이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4번, 사례가 인근 지역의 사례인 경우에는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어요. 자, 이게 사례가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는 같은 지역이죠. 인근 지역, 같은 지역. 자, 인근 지역 사례인 경우, 유사 지역 사례인 경우. 자, 이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 같은 지역이니까 이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례가 유사 지역 사례일 때는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례가 어떤 지역의 사례인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 분석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경우 사정 보정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옳은 표현이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발표할 당시에 이미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정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시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사례 가격을 통해서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일 경우에는 비준 가격을 구할 때 시지계면 하죠. 시지계가 이 사정보정 뒤에 나옵니다. 이 사례 가격을 이용할 때는 이거 사례입니다. 사례. 뭐를 한 후에 물론 반드시 하는 건 아니죠. 사정보정이 개입된 사례라면 사정보정을 하고서 시지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할 때는 사정보정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시지계에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맞고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번은 수익환원법의 계산이죠. 수익환원법 계산인데, 자, 수익환원법의 계산 문제에서는 수익가격을 묻는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수익가격을 물으면 당연히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환원율 분의 순영업소득, 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환원율이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순수익 계산하는 거는 쉬워요. 가유순전후 해서 계산해도 되고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환원율이 어려운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환원율을 알려줬어요. 이게 환원율이 0.1이라고 알려줬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돼요? 순수익만 계산하면 돼요. 순영업소득만. 이런 거를 계산 문제라고 하고 무조건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이런 거는.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환원율을 0.1 줬으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전부 다 비율로 줬기 때문에 순영업소득 계산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이게 가능총소득이 얼마예요?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이고요. 그럼 유효총소득은 공실률이 평균 10%예요. 그러면은 이게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9 하면 되죠. 10%를 계산해서 뺄셈 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 0.9 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유효총소득이 30%예요. 자, 유효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은 경비를 30% 빼야 된다고요. 요놈의 30%를 빼야 돼요. 요놈의 30%를 빼지 말고 또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0.7을 한다고요. 이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왔습니다.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요거 95, 45, 4,500에다가 0.7을 곱하면은 75, 35에다가 3 올라가면 4, 7이 28, 31이죠. 3,150입니다. 3,150만 원 집어넣으면 0.1로 나누면 10배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죠. 10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3,150이 아니라 이제 3억 1,500이 되는 거예요. 3,500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의외로 이런 것들이 쉽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무조건 버리기보다는 할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서 연습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모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 있죠. 더 다른 거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다른 걸 풀려고 하면은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푸셨던 것들 중에서 틀린 것들만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도가 낮은 거는 패스하시고요. 중요도가 높은 건데 틀렸다. 그런 것들을 다시 틀리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 집중하시면은 반드시 합격이라는 선물을 받을 겁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다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